여러분들은 이제 스캔F, 프린트F 문장들을 사용을 하죠. 스캔F나 프린트F 문장은 IO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했고, 이 함수 안에서 실제로는 이제 readWrite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콜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OS를 호출하는 거지 인터럽트가 아니에요. 인터럽트는 뭐냐? IO 작업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IO 작업은, 지금 끝난 IO 작업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요청한 IO 작업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IO 작업 요청을 해놓고 당연히 프로세스는 블락이 되겠죠. 블락이 되어서 그동안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블락된 어떤 프로세스가 요청한 IO가 끝났다고 IO 인터럽트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IO 인터럽트는 IO 요청이 아니라 IO 작업의 완료를 알리는 그런 인터럽트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7번 프로그램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거.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나누기 0, 명령 코드 오류, 불법적인 메모리 액세스 다 맞고요. 스캔F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캔F는 인터럽트도 아닙니다. IO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read라고 하는 실제 시스템 콜, 이것도 슈퍼바이저 콜이지 인터럽트는 아닙니다. 8번 인터럽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1번 인터럽트 발생이 확인되면 인터럽트 발생 직전 CPU가 처리하던 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이 중단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이 아니죠. 인터럽트 발생은 여러분들의 CPU가 프로그램의 한 문장을 실행을 할 때는 패치 스테이지와 execute 스테이지를 지나가죠.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CPU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언제 인터럽트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패치 스테이지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패치 스테이지가 끝나고 execution 스테이지가 시작하고 execution 스테이지가 종료하기 직전까지 아무 때나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인터럽트 발생을 확인하죠. execution 스테이지가 끝나고 인터럽트 스테이지에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정상 실행이 중단되는 거죠.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2번 프로그램 실행 중 입출력 명령이 나타나면 입출력 작업을 요청하기 위해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입출력을 요청하는 건 슈퍼바이저 콜이고 인터럽트가 아닙니다. 인터럽트는 입출력 작업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게 인터럽트죠. 3번 인터럽트는 패치 스테이지가 끝나고 execution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언제 발생하든 상관없죠. 패치에서부터 execution 사이에 아무 때나 다 발생이 가능합니다. 3번은 맞고요. 4번 인터럽트 발생을 확인한 후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 CPU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인터럽트 발생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execution 스테이지가 끝나고 나면 인터럽트가 걸렸나 안 걸렸나, 인터럽트 enable, disable 비트를 보고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하죠.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CPU는 지금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4번은 맞고요.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런데 8번과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인터럽트 스테이지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한 명령의 패치 execution 스테이지가 끝나면 항상 인터럽트 스테이지가 실행된다. 아니죠. 인터럽트 스테이지는 인터럽트 enable, disable 비트를 보고 얘가 1로 세팅되었을 때만 실행을 하는 거죠. 2번 인터럽트 스테이지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것도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8번의 마지막 답안을 보면 인터럽트 처리를 위해서 CPU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인터럽트 스테이지에서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게 패치 execution 스테이지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건 패치 execution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씩 실행을 할 거예요. 인터럽트 스테이지는 뭘 해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 익세큐션에서 유저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다가 인터럽트가 딱 걸리면 유저 프로그램이 아닌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 스테이지, 인터럽트 스테이지에서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고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다음 3번 인터럽트 스테이지의 실행 여부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디세이블 뷰티 값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이 값에 따라서 인터럽트 스테이지를 실행하기도 하고 실행 안 하기도 하죠. 4번 인터럽트 스테이지가 끝나면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의 배치 스테이지가 다시 실행 시작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인터럽트 스테이지가 끝나면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배치 익세큐션 스테이지가 실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프로그램의 배치 익세큐션이 계속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인터럽트 스테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 바꿉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스테이지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시킨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PSW에 속한 정보 중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정보가 컨디션 코드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또는 오버플로우 발생했다 하는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11번 인터럽트 프로세싱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작업은 PSW랑 PC값, 실행하고 있던 기존 프로그램의 PSW와 PC값을 저장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인터럽트 종류에 따라서 새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의 PC값을 로드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작업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나머지 2번과 3번 작업은 인터럽트 핸들러 프로그램이 OS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작업들이죠. 12번 캐시 메모리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의 낮은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습니다. 메인 메모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CPU 입장에서는 명령 하나 데이터 하나 가져오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캐시를 사용합니다. 2번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틀리죠. 캐시가 메인 메모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용량 부족 문제는 아니고요. 3번 프로그램 코드의 지역성이 캐시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한 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실행하고 다시 중간에 있는 한 줄 실행하고 이렇게 코드 한 줄 한 줄이 막 여기저기 있다면 캐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번 메모리에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는 코드의 로컬리티 때문에 어떤 한 줄을 실행하면 그 다음에 실행할 줄들이 쭉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 액세스하면 그 다음에 액세스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바로 그 아래 쭉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블럭만 갖다 놓으면 당분간 메모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캐시 메모리는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캐시 메모리는 OS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고요. 왜 OS가 캐시 메모리 관리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잘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번의 답은 2번과 4번이고요. 13번 캐시 사용에 의한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와 관련 있는 거. 일단 캐시의 속도죠. 당연히 캐시가 빠르니까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고 시스템 속도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메인 메모리의 크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캐시는 메인 메모리가 훨씬 작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크던 작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메인 메모리 참조 횟수. 메인 메모리에서 한 블럭을 캐시에다 갖다 놓는다. 그럼 그 한 블럭에 있는 문장들을 다 실행할 동안 다시는 메인 메모리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메인 메모리에 갔다 오면 한 100줄 정도는 메인 메모리 안 가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 메인 메모리 참조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속도가 빠른 캐시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율성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레퍼런스의 로컬리티죠. 만약 여러분들이 로컬리티가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혁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I/O 방식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한 블럭의 데이터가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와 I/O 장치 사이에서 직접 전달된다. 맞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입력 출력을 하려면 메모리, CPU, I/O 모듈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I/O 모듈, CPU, 메모리 이렇게 거쳐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파일 읽기 쓰기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CPU를 거쳐가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CPU는 시작과 끝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I/O 모듈과 메모리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를 왔다 갔다 전달을 하는 거죠. 2번, I/O 작업 중 CPU의 실행이 느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시스템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버스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I/O 모듈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CPU가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고 데이터를 읽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선순위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하는 쪽이 아니라 CPU가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가져오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은 CPU의 일부이다. 아니고 I/O 모듈의 일부죠. 그 다음에 4번 I/O 작업의 종료를 알리기 위해서 인터럽트가 사용된다. 당연히 종료할 때는 인터럽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MA 작업을 할 때 먼저 CPU가 시작을 시키는 거죠. 시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메모리와 I/O 모듈이 알아서 데이터를 다 주고받고 작업이 다 끝나면 인터럽트를 걸어서 CPU한테 작업이 제대로 끝났는지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커널은 운영체제의 일부입니다. 메인 메모리에 항상 상주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7번 배치드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일단 배치드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I/O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CPU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I/O 작업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점에서만 프로세스 스위칭을 해서 CPU 사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CPU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CPU가 OS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도중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CPU 사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CPU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OS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원래 OS를 실행시킬 때가 아니라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을 때 CPU가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여러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한다. 맞습니다. 어쨌든 I/O 작업이 나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되겠죠.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메인 메모리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3번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이 I/O 요청을 하면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한다. 맞습니다. I/O 작업 요청하면 더 이상 실행 못하니까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8번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도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메인 메모리 여러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고요.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이 I/O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 바꾸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그런데 얘를 CPU 사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CPU 사용과는 전혀 상관없죠. 원래 CPU 사용은 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타이머에 의해서 계속 프로세스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내가 30초 동안 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타임아웃이 돼서 바꾸는데 또 30초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분 중에 CPU 사용의 50%, 딱 반만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OS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CPU 사용을 극대화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CPU 사용의 극대화는 불필요한 스위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임아웃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CPU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유저한테 필요한 거죠. 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CPU를 차지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실행이 굉장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자기 프로그램이 다 실행이 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임아웃의 간격이죠. 타임아웃의 간격을 너무 작게 하면 그러면 스위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국 스위칭하는데 시간을 다 쓰게 돼요. 타임아웃 간격을 너무 크게 하면 유저가 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저가 자기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할 만큼 짧아야 하고 그러나 프로세스 스위칭 타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어서 프로세스 스위칭 타임이 시스템 전체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최신 운영체제 설계의 주요 경향이 아닌 것은 배치드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는 뭐 타임 쉐어링보다 더 전에 언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최신 운영체제 설계의 주요 경향에 대해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마이크로 커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확장성이 향상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마이크로 커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전체 OS 프로그램 중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아주 작게 커널로 만들고 나머지 OS의 프로그램들을 전부 모듈화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OS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된다 또는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제거해야 된다 또는 기존에 있던 기능을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해당하는 모듈만 수정하거나 모듈만 삭제하거나 모듈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확장성이 향상되는 거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삭제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번 멀티스레딩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향상된다. 맞습니다.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동시에 실행하니까 빨라지겠죠. 3번 디스트리뷰티드 OS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이다. 아니죠.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는 SMP 머신입니다. 4번 운영체제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체제의 실행 속도 향상이다. 얘는 틀리죠. 우리가 실행 속도만을 생각을 하면 가급적 스위칭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OS 프로세스를 모듈화해서 OS 작업들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만들면 OS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스위칭을 막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확장성 때문에 하는 거지 실행 속도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답안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8주차에 가보면 여러분들 과제 성적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과제 성적을 정리하는 과정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성적과 다른 게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과제 내출제 얘기했지만 과제 성적은 첫 번째 제출한 성적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3장 후부분 OS 실행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OS 실행을 하는 세 가지 방식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non-process 커널이라고 해서 OS 커널을 별개의 객체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신의 OS 실행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OS가 굉장히 작아서 OS 이퀄 커널이었을 때 이때 이제 이 커널 전체가 OS 전체가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실행하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각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OS 커널을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OS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별개의 엔터티로 시스템 안에서 실행이 되는 그와 같은 객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커널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P1부터 Pn까지가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실행시키는 게 첫 번째 방식인데 당연히 OS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실행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때는 OS가 작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메모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OS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프로세스처럼 버추얼 메모리 이런 걸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굉장히 더 간단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던 건데 이제 OS가 점점 커져서 이제 OS도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전체가 다 메모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OS도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고 OS도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은 OS를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스위칭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OS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P1부터 Pn까지가 보면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P1부터 Pn까지 유저 프로세스 안에 OS 펑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식은 그냥 OS도 다른 프로세스랑 똑같이 별개의 프로세스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 제일 간단하니까 얘를 먼저 설명을 하면 그냥 P1부터 Pn까지가 유저 프로그램이고 OS1부터 OSn까지가 OS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유저 프로세스와 똑같이 OS도 별개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마이크로 커널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서나 멀티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각의 CPU가 서로 다른 OS의 펑션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OS가 다 별개의 프로세스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방식의 한 가지 흠이라면 OS도 프로세스니까 예를 들어서 P1이 내가 파일 입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P1은 먼저 입출력하는 OS 프로세스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OS1이 나타나서 이제 입출력을 하는데 이게 그냥 입출력이 아니라 파일 입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담당하는 OS2라고 하는 또 프로세스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일 입출력 한번 하려면 P1에서 OS1, OS1에서 OS2 스위칭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OS 코드를 실행하는데 계속 스위칭이 발생하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속도를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얘는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OS 코드를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일단 위쪽에 파란색이랑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유저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P3가 있고 스택이 있고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거랑 회색까지는 완벽한 프로세스, 유저 프로세스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프로세스 스위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드 스위칭만 합니다. 모드 스위칭을 하고 OS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유저 프로세스를 아래쪽에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저 프로세스가 OS 코드와 OS 데이터를 쉐어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유저 프로세스는 OS 코드와 OS 데이터를 쉐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미지 안에 쉐어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들어있고 이 쉐어드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OS 코드와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다는 맛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코드가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실행한다고 코드가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변하죠. 그런데 데이터 영역이 변한다는 것은 데이터 영역에 있는 그 안에 데이터 값들이 변하는 거지 그 데이터 영역 자체의 크기 모양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과 코드와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뭐가 먼저 변하느냐면 먼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들이 스택에 쌓이죠. 그 다음에 메인에서 A로 호출하면 A에서 실행하면서 필요한 로컬 변수들이 메인 함수 위에 스택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리턴해야 되는지 리턴 주소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호출하면 또 B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와 리턴 값들이 리턴 주소가 또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가 변하는 건 아니고 스택만 계속 변하는 거죠. 스택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의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스택의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OS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커널 스택에 OS가 스택을 쌓아가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유저 스택, 그 다음에 유저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가 있고 아래쪽에 OS 코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스택이 있어서 위에서는 유저 프로그램 실행, 아래쪽에서는 커널 프로그램의 실행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가 걸려서 OS가 나타나면 이제 커널 스택을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인터럽트 핸들링을 하기 위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얘는 PCB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PCB는 왜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딱 혼자만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이 돼요. 라고 한다면 PCB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계속 중간에 끊겼다 다시 실행했다 끊겼다 다시 실행했다 하니까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혼자서 시스템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막 메모리 나눠주고 근데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메모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PCB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들은 내가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이지 내 프로그램 혼자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PCB는 그냥 이 유저 프로세스를 위한 PCB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유저 프로세스 영역에 OS 커널 스택을 쌓아가면서 실행을 하는 방식, 이게 프로세스 안에서 OS가 실행되는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OS가 실행되는 세 가지 방식을 봤고요. 이 세 가지 방식을 아까 세 번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얘는 왜 프로세스 스위칭 안 해도 되는 거죠?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커널이 작업을 해요. 인터럽트가 돼서. 그런데 만약 이게 타이머 인터럽트 같은 거면 당연히 프로세스를 중단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IO 인터럽트라든지 다른 인터럽트의 간단한 그런 커널의 스택을 쌓아가면 작업하다가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유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모드 스위칭만 합니다. 프로세스에서 커널로 다시 유저로. 모드 스위칭 하지만 프로세스를 안 바꾸는 거죠. 프로세스 스위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얘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유닉스 SVR4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3장에서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겼다, 프로세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상태도 그림을 5개 상태, 7개 상태 봤습니다. 그 다음에 OS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행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OS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닉스 SVR4의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관리가 되느냐? 사실은 3장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시스템들은 이 표준을 조금씩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3장에서 얘기한 그 표준에 굉장히 가까운 게 바로 유닉스 SVR4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자, 먼저 OS 실행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유닉스가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 아주 드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세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유닉스 SVR4가 사용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을, 대부분의 OS 코드들을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물론 세 번째 방식처럼 별개의 프로세스로 작동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이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보이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몇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코드들은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0번 프로세스는 이제 스와핑 작업하는 1번 이닛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닛이 만든 많은 프로세스들이 프로세스 트리를 형성하면서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프로세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프로세스 이미지를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했죠.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스택, PCB 이렇게 얘기했고 PCB 안에 다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ID,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다 들어있어야 되죠. 그런데 약간 분류가 달라요. 분류가 달라서
유저 레벨 컨텍스트와 레지스터 컨텍스트와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 이렇게 나눕니다. 일단 유저 레벨 컨텍스트를 보면 여기 프로세스 텍스트가 바로 프로그램 코드예요.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그 다음에 유저 스택까지가 유저 레벨 컨텍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 안에서 커널이 실행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택이 두 개, 유저 스택과 커널 스택이 두 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는데 스택이 하나가 아니죠. 이 중에 유저 스택은 유저 레벨 컨텍스트에 속합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아래를 보면 커널 스택은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유저 레벨 컨텍스트에, 하나는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에 속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 공간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유저 레벨 컨텍스트에 역시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지스터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프로세스 이미지 기준으로 봤을 때 PCB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CB 안에 들어있던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여기서는 레지스터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실행할 때 필요한 CPU 안의 상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스택, PCB 중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스택이 어디 속하는지 봤고 그 다음에 PCB 중에서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어디 속하는지 봤고 그럼 나머지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프로세스 ID랑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PCB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 중에서 프로세스 ID랑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얘네는 커널 스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널 스택까지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바로 이제 프로세스 ID랑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인데 또 셋으로 나눠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메모리 관리랑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중에서 메모리 관리랑 관련된 부분들을 세 번째 퍼 프로세스 리전 테이블에 저장을 해놨고요. 다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머지 프로세스 아이디랑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들인데 두 개를 살짝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OS가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돼요. 그런데 항상 여기서만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액세스해도 되는 정보,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와 그 다음 나머지 정보들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U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커널이 실행될 때 액세스하는 정보들이고요. 나머지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들은 프로세스 테이블 엔트리에 별도로 저장을 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이미지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표준에 포함되는 이미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분류만 좀 다르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에서의 프로세스 상태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준 상태도는 5개 상태도 아니면 서스펜드 스테이트 2개를 포함하는 7개 상태도인데 얘는 9개의 상태를 가지는 상태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프리엠티드와 레디 투 런 인 메모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을 하나로 묶어서 러닝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프리엠티드랑 레디 투 런 인 메모리를 묶어서 레디 상태라고 놓으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2개의 서스펜드 스테이트를 갖는 상태도 7개의 상태도와 똑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new라고 하는 상태 대신 created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충분하면 바로 레디 상태로 이동을 하죠. 레디 투 런 인 메모리 상태로 가고요.
그런데 메모리가 충분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서스펜드가 됩니다. 그래서 ready to run swapped로 가는데 ready to run swapped가 ready suspend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ady 상태에 있다가 얘가 스케줄이 되면 이제 러닝을 합니다.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을 일단 묶어서 하나의 러닝 상태라고 보고 실행을 막 하다가 만약에 얘가 종료를 해요. exit을 하면 좀비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준 스테이트 상태도에서의 exit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부르는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좀비라고 부르는데 유닉스에서는 모든 프로세스는 자기가 종료를 하면 그냥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페어런트 프로세스한테 자기가 어떻게 종료했는지 종료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사라지면 메모리도 다 반납하고 모든 자기가 받은 자원들을 다 반납을 해도 프로세스 테이블에 엔트리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랑 종료 상태랑 그거를 자기 페어런트가 확인을 해줘야만 시스템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비 상태는 확인이 안 돼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실행을 하다가 IO 작업을 한다, 입력이나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할 수 없으니까 블락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블락드 상태를 우리가 asleep in memory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블락드 상태로 메모리에 계속 있다가 모든 프로세스들이 막 블럭이 되고 아무래도 더 이상 실행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스와핑을 해야 되겠다라고 OS가 판단을 하면 얘네들을 하드디스크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로 쫓아내는 걸 우리가 스왑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스왑 아웃된 상태가 이제 슬립 스왑인데 이게 블락 서스펜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락드가 됐고 서스펜드가 된 상태. 블락 서스펜드 된 상태로 하드디스크에 계속 있다가 IO가 완료가 됐어요. IO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ready suspend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ready to run swapped가 ready suspend 상태가 됩니다. ready suspend 상태로 하드디스크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메모리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swap in 해서 ready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모든 상태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개의 상태를 가지는 상태도와 똑같죠. 그리고 상태와 상태 사이의 화살표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앞에서 봤던 상태도에서는 블락 서스펜드에서 블락 상태로, 그러니까 블락 서스펜드로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블락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다시 메모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화살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화살표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하드디스크로 쫓겨났으면 IO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메모리로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안 되고 레디 서스펜드를 거쳐서 레디로 올라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스왑 인, 그러니까 블락 서스펜드에서 블락으로 가는 스왑 인 화살표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살표들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그 줄씩 묶으라고 했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 상태는 여러분들이 왜 러닝이 두 가지가 필요한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커널 코드가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데 어떤 때는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유저 러닝 상태이고 어떤 때는 커널 코드를 실행하는 커널 러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저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이 된다.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는 유저 러닝 상태예요. CPU의 모드는 유저 모드예요. OS가 유저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의 상태는 커널 러닝 상태예요. CPU는 커널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 그다음 모드, 그때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려면 커널 작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커널 작업 없이 유저가 갑자기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커널 러닝을 하다가 커널 러닝을 끝마치고 이제 유저 러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저가 계속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걸려요. 아니면 시스템 콜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커널이 작업을 합니다. 커널이 작업을 하는데 이때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 종류에 따라서 만약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렸다? 그럼 얘를 레디 상태로 보낼 거고, 만약에 IO 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 콜이다? 그럼 블락드 상태로 보낼 거예요. 아니면 exit 명령을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비 상태로 보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터럽트 처리했는데 보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시켜도 되는 인터럽트예요. 그런 경우에는 커널 러닝 작업하고 다시 유저 러닝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불필요한 프로세스 스위칭이 없는 거죠. 물론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처리하고 다시 같은 유저가 계속 실행을 합니다. 이때 당연히 모드 스위칭은 하죠. 모드 스위칭만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위칭이 없고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프리엠티드 상태랑 레디 투 런인 메모리 상태인데 지금 커널이 작업을 막 하다가 프리엠트 하면 프리엠티드 된 상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건 어떤 상황이냐면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 작업을 하다가 타임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타임아웃이 된 프로세스는 프리엠티드 상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프리엠티드 된 상태나 아니면 ready to run in memory 상태나 둘 다 ready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점점점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점점점점이 무슨 뜻이냐면 둘 다 ready queue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프리엠티드 상태의 프로세스나 ready to run in memory나 둘 다 ready queue에 들어있는 ready 상태인데 두 가지 상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일단 프리엠티드 된 상태로 가는 화살표는 하나밖에 없죠. 러닝을 하다가 프리엠티드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원래 러닝을 하던 프로세스라는 뜻이에요. 러닝을 하다가 중단된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레디 상태로 오는 화살표를 보면 먼저 위에서 오는 게 있죠. 방금 만들어져서 실행을 시작하려고 메모리로 올라온 프로세스. 그 다음에 옆에서 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레디 서스펜드가 돼서 하드디스크로 쫓겨났다가 다시 메모리로 올라와서 이제 실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화살표가 있죠. 블락이 됐다가 블락에서 풀려나서 다시 실행을 시작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ready to run in memory 상태에 있는 저 프로세스는 ready 상태는 ready 상태인데 한동안 실행을 못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동안 실행을 못하다가 다시 실행을 시작해야 되는 프로세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OS가 해줘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메모리 관리라든지. 반면에 프리엠티드 된 상태의 프로세스는 원래 실행을 하고 있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OS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적죠. 그래서 이제 OS가 두 프로세스를 둘 다 레디 상태고 레디 큐에 넣어 놓지만 이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얘를 다시 실행시킬 때 이러저런 해야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니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의 상태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저기 두 개 추가된 상태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화살표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화살표 하나가 빠졌죠? 무슨 화살표가 빠졌어요? 프리엠티드 상태에서 유저 러닝으로 가는 화살표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요. 자, 저거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화살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당연히 OS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OS의 작업 없이
유저 프로그램이 갑자기 실행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엠프트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가 되려면 당연히 중간에서 커널 러닝을 거쳐서 러닝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살표가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을 시작하려면 커널 러닝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티드에서 유저 러닝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프리엠티드 상태에서 커널 러닝 상태를 거쳐서 유저 러닝 상태로 간 겁니다. 그런데 화살표를 저렇게 그려놨어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렇게 화살표가 갑자기 프리엠티드된 상태에서 유저 러닝 상태로 간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힌트는 지금 이 그림은 프로세스의 상태도예요. 시스템 전체 그림이 아니라 한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종료할 때까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힌트가 될 거예요. 게다가 유닉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는 거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금방 한 번만 일단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와 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4장에서는 멀티 스레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3장에서는 프로세스가 실행을 시작을 해서 종료할 때까지 어떠한 스테이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미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내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로세스가 차일드를 만들어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4장에서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것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코드는 매우 간단한 코드예요. for 문을 이용해서 i는 0부터 9까지 하나씩 i를 증가시키면서 i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 프린트 문 앞에 있는 슬립이라고 하는 문장은 1초씩 쉬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0, 1, 2, 3, 4, 5, 6, 7, 8, 9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form은 바로 앞에 fork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 있어요. 이 fork라고 하는 시스템 콜은 페어런트가 돼서 지금 이 프로세스가 child를 만들라고 하는 시스템 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실행을 시작하자마자 child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for문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child는 지금 이 페어런트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요. 모든 걸 다 카피를 해갑니다. 프로그램 코드까지. 그래서 child도 똑같이 for문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작되면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child 프로세스를 만들고 두 사람이 똑같이 for문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어떤 순서로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etPID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자기 아이디를 출력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0부터 9까지 출력하면서 이게 누가 출력하는 뭐가 분지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죠. 0부터 9까지를 두 사람이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번 프로세스랑 13번 프로세스가 각각 0부터 9까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코드고, 지금 그래서 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거를 출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코드를 나눴어요. 위쪽에 A를 찍는 프로세스는 차일드 프로세스예요. 자기 아이디를 출력하라고 그랬죠. 아래쪽에 B를 출력하는 프로세스는 얘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차일드는 A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는 B를 출력하게 이렇게 서로 다른 코드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인 함수를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아까는 그냥 포크하고 작업을 시켰는데 이번엔 포크를 하고 저 PID, 리턴된 PID 값이 0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한 사람은 두 차일드 함수 A 찍는 거, 다른 사람은 두 페어런트 함수 B 찍는 거를 실행을 시켰어요. 포크라는 게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랑 똑같이 생긴 차일드가 딱 복사가 되는데 복사가 된 순간 얘네들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페어런트인지 차일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복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페어런트인지 차일드인지 알아보려면 이 포크의 리턴 값을 봅니다. 리턴 값이 0이면 내가 차일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페어런트구나 생각을 하고 코드 실행을 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51번인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B를 출력하고요. 52번인 차일드 프로세스는 A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처음 시작할 때 프로세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세스인가? 라고 물어보면 답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서 프로세스 두 개가 나와서 각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은 N개의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 프로세스 안에서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N개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 프로세스는 한 프로그램에 속하느냐라고 우리가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일단 A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execution 명령이 있는데 execl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얘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ch3-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 안에는 A를 출력하는 부분밖에 없죠. 그런데 A 출력을 끝마치고 나면 얘가 프로그램을 바꿔서 제일 처음에 출력했던 그 내용들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코드 앞에 봤던 A가 쭉 출력이 되어 56번 프로세스가 출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아까 첫 번째 봤던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여전히 페어런트는 56번이에요. 얘가 57번 차일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6번과 57번이 0부터 9까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한 프로세스는
A 프로그램 실행시키다, B 프로그램 실행시키다, C 프로그램 실행시키다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관계를 물어보면 1대 n도 아니고 n대 1도 아니고 n대 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동시에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멀티 스레딩에서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펑션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할 때 아니 그럼 그냥 프로세스에서 여러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과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봅시다. 지금 이 코드는 앞에서 봤던 코드랑 거의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크를 사용할 거예요. 메인 함수를 보면 메인 함수에서 포크를 2번 합니다. 포크를 2번 해서 차일드를 2명을 만들 거예요. 2명의 차일드를. 그리고 두 차일드를 호출하는데 첫 번째 차일드는 i값 0을 줘서 p 펑션을 실행하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차일드는 i값 2를 주고 p 펑션을 실행하라고 할 겁니다. p 펑션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카운트, 전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카운트를 출력을 할 건데 카운트를 10번 출력하는데 제일 처음에 i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차일드 2명 만들어서 한 명은 i 0을 찍고 한 명은 2를 찍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출력을 할 거예요. PID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다. 그 다음 마지막에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실행 결과를 먼저 잘 보세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일단 79번 프로세스랑 80번 프로세스가 둘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9번 프로세스랑 80번이 그래서 전역 변수인 카운트를 각각 1, 2, 3, 4, 5, 6, 7, 8, 90 하고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제 앞에는 79번은 0번 그 다음에 80번은 1번을 받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01, 01, 01 가다가 중간에 10, 10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79번과 80번은 별개의 독자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별개의 실행 단위로 레디 큐에 가서 줄을 서 있으면 OS가 어떤 때는 0번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 79를 어떤 때는 80번을 먼저 실행을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레디 큐에 가서 줄을 섰을 때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온 프로세스다라는 정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별개의 프로세스로 레디 큐에 가서 줄을 서고 OS는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때는 79, 80 순서로 어떤 때는 80, 79 순서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멀티 스레딩을 사용을 했어요. T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제일 위에 전역 변수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켜 가면서 i 값 출력하고 프로세스 id 출력하고 카운트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아래쪽에 메인 함수를 보면 2번 반복해서 p thread create로 호출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포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포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레드를 만드는 함수예요. 스레드 크리에이트 함수입니다. pthread create라는 함수로 스레드를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레드한테는 i 0, 두 번째는 i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다음 똑같이 t 펑션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얘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뭔가.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둘 다 0번, 제일 첫 번째 숫자가 0번이던 1번이던 상관없이. 자, 0번은 먼저 만들어진 스레드예요. 1번은 두 번째 만들어진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둘 다 프로세스 아이디를 25,100번이라고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행하는 두 프로세스는, 두 스레드는 같은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스레드라는 뜻이에요.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두 개의 스레드가 같이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독립된 실행 단위예요. 왜냐하면 왼편에 있는 10 숫자를 보면 1010 진행되다가 또 어떤 때는 0101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레드 두 개가 독립된 실행 단위로 레디 큐에 들어가서 줄을 서 있으면 OS가 어떤 때는 0번 스레드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어떤 때는 1번 스레드를 먼저 실행시키고 얘네 둘을 같은 프로세스에서 나왔지만 독립된 실행 단위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프로세스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얘네들을 스케줄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프로세스라 프로세스 번호는 다 25,100번을 찍고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카운트 값인데 아까는 각각 1, 2, 3, 4, 5, 6, 7, 8, 9, 1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카운트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별개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 코드도 각각이고 데이터도 각각이고 스택도 각각이고 PCB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데이터를 1부터 10까지 변경시켰는데 지금 멀티 스레딩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하나입니다. 코드도 하나고 그래서 카운트 값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두 개의 스레드가 서로 쉐어하고 있는 카운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처럼 별개의 실행 단위인데 프로세스 안에 포함이 되는 단위입니다. 당연히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3장에서 배운 프로세스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모양의 프로세스 이미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멀티 스레드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스 이미지가 어떻고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지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